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 버팔로 총기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댈러스 한인타운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선 FBI가 증오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라구나 우즈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10개 중범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실제 접종이 시작되려면 CDC의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무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단죄를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이 시장 선거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남가주에서는 31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에 따라 앞으로 법무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수사권 축소에 대한 공식 대응은 물론 검찰 내부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도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새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민주당에선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7도가량, 내일 낮 최고 74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팔로 총기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을 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댈러스 한인 미용실 총격 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수사당국은 현재 증오범죄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뉴욕주 버펄로시를 찾았습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범행 동기로 지목된 백인 우월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merica, evil will not win, I promise you. Hate will not prevail, and white supremacy will not have the last word. 미국 북동부 버펄로시에선 현지 시각 14일 18살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런이 흑인 주거지역 슈퍼마켓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됐습니다. 젠드런은 이른바 대체 이론을 신봉했으며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이론은 비백인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일주일 새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 미용실과 캘리포니아주 타이완계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특정 인종이나 국적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 FBI는 댈러스 한인 미용실 총격 사건 용의자를 붙잡아 증오범죄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현지 시각 지난 11일 댈러스 한인 상가 미용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텍사스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총격을 가했던 범인은 아시아계에 대해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오늘 코리아타운 총격범인 36살 흑인 남성 제러미 세런 스미스를 체포해 기소하면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 가르시아 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스미스는 망상을 품고 공황 상태에서 공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총격범의 여자친구도 경찰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 전 스미스가 아시아계 남성이 연관된 자동차 사고를 겪은 이후 아시안이 자신을 뒤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미스에게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가중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의회에서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위 산하 대테러 방첩 소위원회는 오늘 로널드 몰틀리 국방부 차관과 스캇 브레이 해군 정보국 부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 현상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브레이 부국장은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미확인 비행 현상 사례는 모두 40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스크포스 내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이 비지구적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는 어떤 물질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몰트리 차관은 우리 군인들이 미확인 비행 현상과 마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보 일반과 비행 안전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관련 청문회는 지난 1970년 미 공군이 UFO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블루북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처음입니다. 5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이들도 파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DA는 오늘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을 상대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어린이 2,800만 명 중 파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감염에 맞서 약화하는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접종이 시작되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 회의를 열 예정이고 접종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서 22일부터 24일에는 일본을 찾아서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경제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 협의체입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매우 필요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곤경 완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아이러니이거나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주민이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짐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측근들을 돌보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제시한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며 북한의 발병과 주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약품을 포함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미국은 북한으로의 백신 지원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원이
문제연구소는 오늘 보고서에서 오늘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컴프레서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로운 입구에서 4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며 컴프레서 공기와 순환, 공사장 통신 등을 위한 전선이 터널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본부와 지원시설 보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전의 지원과 저장시설 건물이 지속적으로 개보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스웨덴, 핀란드 정상과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카린 장비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정상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 통화한 지 6일 만에 백악관에 초청한 것은 가입을 반대하는 터키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터키는 나토 30개 회원국 중 하나로 나토 규정상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른바 분쟁 관측소로 명명된 새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자료화하고 검증하며 배포하는 것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분석 내용은 분쟁 관측소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중대한 전쟁 범죄를 비난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전황이 교착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와의 국경 표지물을 둘러싸고 승리를 자축하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몸수색하고 부상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чера началась сдача в плен боевиков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в Мариуполе.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하고 마리우폴을 러시아에 내주며 두 나라군이 전력상 균형을 이루고 전황이 교착 상태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장도 최근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하고 있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에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사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아 우크라 외교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42명의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배치돼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군사 공격들과 관련한 증언 수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YTN 종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면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도 솔라노 에비뉴 구간부터 처지기 시작해서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는 10마일 미만으로 역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다운타운 인근 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는데요.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비아벌디 구간,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펜실베니아 에비뉴 출구에 각각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팔로버디 에비뉴,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위디어 블루버드,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알바라도 스트리트 구간에 역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LA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 마이크 피어 시 검사장이 선거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37지구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피어 후보는 지난 수개월간 4% 이상의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 LA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어 시 검사장은 유권자들로부터 2%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에비타러스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3%만이 피어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피어 시검사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캐런베스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 선언은 LA시를 위한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에어리아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유명한 트레일인 보이스카우트 트레일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불은 6에이커를 태우면서 번졌고 소방국은 천문대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 발생 인근 하이킹 트레일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불은 오후 4시쯤 완전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그리피스 천문대는 오늘 하루 문을 닫습니다. 한편 경찰은 산불 발생 현장 인근에서 한 명을 연행해 산불 발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구나우즈의 교회에서 일요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데이비 초우가 10개 중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올해 68살의 초우를 한 건의 1급살인과 5건의 살인미수 그리고 4건의 폭발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우에 대한 인정신문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초우는 현재 보석금 책정 없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10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초우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면서 카운티 지역사회 전파율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환자 입원율이 치솟게 되면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겨울철 감염자가 늘었다 수그러들면서 지역사회 전파율이 낮은 카테고리에 머물러 왔지만 최근 들어 새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면서 감염자들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파율은 중간 단계에서는 당장 변화는 없지만 늘어난 감염자가 환자 입원율 증가로 이어지면 지역사회 전파율이 중간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수 있다고 보건국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33명, 사망자는 8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312명이고 이 가운데 44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3.6센트 오른 갤런당 $6 4.9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가 갤런당 $6 2.9센트와 비교해서 2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3.7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6 6.6센트입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28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보다는 0.4센트가 낮은 가격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파트의 낮은 공실률,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건물주들이 아파트 렌트비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내 아파트 렌트비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점을 기록한 카운티 내 아파트 공실률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은 올해 1사분기에 3.5%를 기록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후반 6%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리얼페이지 데이터에 따르면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LA 다운타운과 LA 서쪽 지역의 아파트 공실률은 지난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대면 업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LA 일원의 아파트 렌트 헌팅에 나서는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LA 카운티의 아파트 렌트 시장에서는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세입자들 상대로 렌트비를 올리는 건물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카운티에는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일정 상한선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미연합회 중재조정센터의 윤일의 디렉터는 팬데믹에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올려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렌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특히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렌트 기간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렌트비를 갑자기 올려 기존의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렌트를 많이 올리면서 이걸 못 내면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이 너무 낮다 보니 렌트비가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윤일의 디렉터는 한인 세입자들이 아파트 유닛을 리스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렌트비 인상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렌트비에 관한 내용을 세심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남가주에선 310만 명이 여행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는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갤런당 $6를 넘는 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메모리얼 연휴는 역사상 4번째로 붐비는 메모리얼 연휴가 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남가주에서는 310만 명이 이번 연휴에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됐으며 가주 전역에서는 50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3,9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규제가 풀리고 항공과 크루즈 여행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난 2년여간 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자동차 클럽은 밝혔습니다. 남가주에서는 26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3,490만 명이 자동차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가주에서는 32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300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보다 6%가 오르고 중간급 호텔 가격은 지난해보다 4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여행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멕시코와 라스베가스, 그랜캐년 내셔널파크,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중가주 해안가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 가운데 한인은 인구수에서는 5위, 소득 수준은 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인 인구는 190만 명으로 아시안계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아시안계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인도계가 중간소득 11만 9천 달러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계가 9만 4천 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의 중간소득은 7만 2,200달러로 아시안계 가운데서는 8번째로 높았습니다. 교육 수준 비교에선 한인의 57%가 대학 학위를 소지해 인도계와 스리랑카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자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시간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겁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이 왜 임명돼선 안 되는지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발목 잡기 그만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연출한 인사 막장 드라마라면서 협치는 내팽개치고 독선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여야 의원들 사이 치고받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협치의 의지를 밝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날 이야기됐던 거는 이모, 그 다음에 한국 3M, 이렇게 전 국민이 굉장히 즐거웠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 내 부결 여론도 많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면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는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에 따라 앞으로 법무,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당장 수사권 축소에 대한 공식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예상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전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 합수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의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의 복원을 시도하는 첫 단추로 해석됩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시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 한 장관은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선
청문회 기간 내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만큼 법무부 차원에서 헌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대검과 함께 TF를 만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에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한동훈 호의 숙제입니다.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 등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예상됩니다.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만큼 사법연수원 28, 29기인 90년대 학번, 그 중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장 승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 성폭력을 처음으로 고발한 서지영 검사, 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세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이처럼 이 대통령과 수석들이 함께 열차를 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은 메시지도 내는데 다만 개헌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여야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도차가 있어서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 수석들까지 일제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의원들과 도시락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라면서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설 때는 유족 단체와 함께 입장하고 식전에 유가족과 차담회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개헌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선거용이나 헐리우드 액션이 되면 안 된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확대 개편하자는 겁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관련 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널리 기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널리 우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큰 틀에는 한 목소리라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기후 문제 또 국가기관 개편 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곡과 폄훼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선동으로 일어났다는 주장. 북한군 개입설은 지만원 씨가 처음 발언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들의 방패막이로 활용됩니다. 전두환 씨 회고록에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겼고 50 실세 허화평 씨도 동조했습니다. 5.18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킨다면 5.18에 숨은 영웅이 나올지 모른다. 북한군이 선동에 일으킨 소요에 대한 진압은 정당하고 신군부를 처벌한 5.18 재판은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군부 관련 인물들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대형 학교 조치하면 왜 광주에서만 소요가 많이 생기냐 이게요. 강원도나 경기도는 안 생기고 소급 입법해가지고 그 YS가 그냥 우여곡절로 군대 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왜곡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군부를 추종하는 이들이 동조하며 지원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자기가 자행해왔던 학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후원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18 진상조사와 각종 군기록, 재판을 통해 명백한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설. 하지만 당시 신군부의 핵심들과 추종하는 이들의 왜곡과 폄훼는 4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다른 부지로 신축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결단 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게 된 합동참모본부. 정부는 그간 이전 고려 정도로만 언급돼 왔던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신축 이전을 출범 후 첫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신축 합참청사는 2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로 옮겨갈 예정인데 합참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6, 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청사에 통합 배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패트리엇 미사일 이전 등 방공망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와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큰 틀에서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 시기 전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핵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그러면 쉽지 이제 않다. 또 핵실험 후 대북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적분이라도 치료는 해줄 수 있다는 제네바 협정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의 대원 측에는 변함없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정부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월요일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31.17포인트가 오른 32,654.5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0.84포인트가 상승한 4,088.85, 나스닥 지수는 321.73포인트가 뛴 11,984.5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데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80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12달러 40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작업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작업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격적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긴축 작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I guess the way I would say it is this. What we need to se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inflation pressures
are abating and inflation is coming down. And if we don't see that, then we'll have to consider moving more aggressively. 파월 의장은 연준이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하냐는 질문엔 그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If that involves moving past, broadly understood levels of neutral, we won't hesitate at all to do that. 미국에선 경기나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보는데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올 연말까지 3% 안팎 수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의 고통은 어느 정도는 뒤따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 0.9%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여전한 자신감을 보인 데다가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9%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보단 낮았지만 미국인들의 상품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동차와 개솔린,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3월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서 시장 전망치인 0.7%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13개 소매 부분 가운데 9개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주민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상품 구매를 위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4월 소매 판매가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제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 결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은 다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블러드 총재는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에 좋은 기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며 성장은 추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고용시장은 매우 강하며 가계 지출도 좋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2023년에 경제가 꽤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 경기 침체는 예상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시장은 상당한 통화정책을 가격에 반영했다며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주택저당증권 매각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향후 연준의 MBS 매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식시장이 더 하락해야 할 것이라고 파이퍼 샌들러가 전망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들은 연준 풋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멀티플이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연준에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며 연준 풋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직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에 가깝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역 기업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욕 연은에 따르면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조사와 비즈니스 리더 설문조사에서 일반 제조업체들은 물가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6.5% 상승할 것으로 서비스 업체들은 6.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런 기업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약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도 2025년에 4%, 2027년에 3% 수준으로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역 비즈니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몇 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가리킨다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패턴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의 결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앞으로 경기 기대 전망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펀드 매니저 등 금융시장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 낙관도가 마이너스 72%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선호도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펀드들의 현금 보유량은 6.1%로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전월에는 현금 비중이 5.5%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8%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가오는 분기에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올해 5월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5월 주택시장 지수가 6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77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아울러 5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75도 밑돌았습니다. 다만 이 지수가 50을 웃돌면 주택건축업체들이 주택건설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건설업협회는 모기지 금리 인상, 재료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시장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기업 재고가 월가 예상치보다 많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상무부는 3월의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2.0% 증가한 2조 3,24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9% 증가, 전월치인 1.8% 증가보다 많았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에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구름이 다소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7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 5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기온이 주중보다는 4, 5도가량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86도, 해안 지역이 67도, 산악지대 7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편 엔틸럽 밸리 일대에는 오늘 밤 9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린 후 더 흐려집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최저 73도,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치솟는 등 조금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에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